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전날 있었던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FOMC 회의 결과를 보니까 금리가 더 오르겠구나, 그러면서 강달러도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심 때문에 3대 지수 일단 모두 다 내렸고요. 이런 가운데 금리가 또 너무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기술주들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나스닥 지수는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장중 한때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0.4%대로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7%까지 크게 내린 채 마감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소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1월 3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어제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1.73% 하락하면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새벽 있었던 11월 FOMC 파월 의장 기자회견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최종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파월 의장의 말이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시장은 내년 2월부터는 기준금리가 5%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에 미 국채가 크게 움직였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 기자회견 전까지 4%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오늘 급등해서 4.2% 선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급등해서 4.75%를 찍기도 했는데요. 이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달러화 가치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13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75베이시스포인트 인상했지만 파운드화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년부터 내후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 구간이 올 수 있다고 예상한 이후 나타난 흐름입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2% 상승하면서 강했던 반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 섹터가 2%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산업과 원자재 섹터가 1%대의 강세를 보였고 금융 섹터는 하락했지만 헬스케어 섹터는 약보합에서 마무리되면서 선방했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빅테크주들이 계속해서 며칠째 하락세 이어가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퀄컴은 전날 장마감 후 실적을 냈었는데요. 이번 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또 이번 분기 고용 동결을 발표했고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자 7.6% 크게 밀렸습니다. 모더나는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0.75% 하락했습니다. 3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이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모더나의 실적이 둔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더나는 공급망 차질로 올해 공급량의 일부가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개장 전 거래에서 12% 가까이 폭락했었지만 정규장에서 빠르게 낙폭을 줄였습니다. 부킹홀딩스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67% 상승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고 3분기 주당 순이익은 126% 증가했는데요. 강달러로 총 여행 예약액이 높아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니콜라는 10.9%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니콜라는 3분기에 전기 트럭 75대를 생산을 했고 분기 말 전에 63대를 딜러들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연료 전기 트럭 출시를 앞두고 수소 연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하자 급락했습니다. 앨범알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3%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수익이 600%나 증가했는데요. 한편 연간 실적 전망치는 시장 예상보다 더 낮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펠로톤은 8% 급등했습니다. 분기 손실액이 예상보다 컸다는 소식에 개장 전에 20%나 폭락했었는데요.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면서 오후장에서는 크게 반등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화 강세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강화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하락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약 2% 하락한 8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 강세에 급락했습니다. 한때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한때 113을 넘어서는 등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 가격은 온스당 163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부각됐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가장 시장에서 부각됐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제목부터가 굉장히 자극적인데 악마의 거래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아침에 다들 갭 하락해서 시작하는 시장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제 이제 FOMC 나오고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나가지고 지금 그 이후부터 시장에 정말 많은 보고서들과 정말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억양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어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아침에 시장이 급락해서 시작한 그 배경에 이제 이런 기관들의 부정적인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지금 보면은 페더레이티드 허머스라는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악마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금리 인상 규모를 줄일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 금리 인상 기간을 더 늘린 것 이거에 대해서 최종 금리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악마의 겁니고 이거는 결코 지금 연준이나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잭스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금리 정책이 지속될 거다. 연준이 원하는 최종 금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간이 걸리는 건 결국은 시장에는 고통의 시간이 더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12월 달에 아마 0.5%포인트 정도만 될 것 같다. 0.75가 아니라 조금 줄일 것 같다.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어떤 노동시장을 봤을 때 2023년 전반 전체적으로 지금 1분기 올라가고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나온 게 이제 2023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했고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산업주, 재료주 이런 업종들이 1%대 상승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보합권으로 밀어 올리면서 등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나스닥 쪽에서는 애플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은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결국 우리의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을 월가에서도 많이 내놓고 있다는 건데 결국 사실 저희는 뭐 내년쯤 되면 그래도 시장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기대도 저버려야 될까요? 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또 나왔던 그런 그 보고서들이 뭐냐면은 지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 경기 침체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이런 동향들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저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인베스터 플레이스라는 곳에서 나온 이 분석가, 투자 선임 분석가가 나온 얘기가 약세장과 폭락시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경기 침체가 지나고 났을 때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3분기에 최악의 실적을 예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기업들이 4%대의 수익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분명히 약세장의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침체를 겪을 것이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불황이나 약세장이 오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10년 주기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10년에 한 번뿐인 매수 기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또 수익이 굉장히 좋으면서 또 낙관적인 그런 기대치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랬고 위기라는 건 항상 기회를 수반하는 동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지금 2023년에 어떤 잠재적인 침체기 경기 침체기 이때도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를 다시 분석해 보면은 경착륙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이렇게 착륙할 수도 있다, 연착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그러면 내년에 경기는 침체되는 동안 시장은 그러면 선방이 돼서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것도 계산을 했더니 침체기에서 지금 주당 순익 S&P 500 시장의 주당 순익 이 기업들의 순익을 봤더니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4,140포인트에서 4,600포인트 지금 수준보다 최대 25%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가치 투자 전성 시대인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더 오래 길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자, 이럴 때에는 역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치 투자자들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자금을 가치주에 쏟아부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 살펴보면요. 어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러셀 1000 가치주 인덱스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러셀 1000 성장주 지수는 한 5.8% 정도밖에 안 올라서 가치주가 성장주에 비해서 한 4.3%포인트 정도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최근 움직임이 비슷하죠. 기술주의 급락에 비해서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급락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다우존스를 가치주로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나마 기술주보다는 가치주의 비중이 높은 게 다우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은 역시 가치주에 투자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만 더 길게 놓고 볼게요. 올 한 해 동안의 수익률인데 지금 가치주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IWD라고 하는 티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ETF의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 12% 정도 하락한 것에 비해서 성장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러셀 1000, 이 성장주 ETF IWF는 30% 넘게 하락한 것만 보더라도 지금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거나 아니면 이런 시장에서 조금 더 아웃퍼폼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역시 가치주가 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치주에 대한 평가도 월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고금리와 펀더멘탈 약화라는 현재와 같은 퍼펙트 스톰 상황에서는 역시 가치주가 낮다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연말에 이 랠리가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가치주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UBS에서도요,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건 가치주다. 그리고 RBC에서는 킹달러의 피해를 가장 적게 받는 것이 가치주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지금과 같을 때에는 가치주에 대한 이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사실 가치주라고 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손이 많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가치주 ETF들이 있을까요? 네, 가치주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면은 시장이 반등할 때가 됐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치주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올 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제 기관들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작업을 회전시킬 때가
가치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미 4월달, 6월달 다 겪어보셨으니까 대충 하는 반응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가치주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먼저 비교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금 이자 얼마 주느냐입니다. 예금 이자 3% 정도 지급합니다. 그리고 CD 상품 얼마 주느냐. 미국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3.5에서 4% 정도 지급을 합니다. 이게 이제 1년 이상 되는 장기. 네, 그리고 다우지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 지금 6% 정도 됩니다. 6% 살짝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름 해가지고 바닥권에 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아직 연초, 연말, 지난해 연말까지 그 분위기까지는 아직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은행 같은 그 대형 기업들의, 대형 은행들의 장기 회사채에는 그럼 이자 얼마 주냐? 지금 현재 한 8% 이상 지급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하고 먼저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ETF는 지금 포버스에서 11월 달 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좋을 거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디비전드 중심으로 해서 배당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 놓은 ETF들이 있는데 JP모간이라든가 뱅가드라든가 뭐 아이쉐어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비든 그 배당 수익률 자체가 뭐 5%, 6%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배당이 강한 주식들로 구성된 가치주 ETF라고 해가지고 하락장의 손실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손해를 봤다는 거고, 요걸 살짝 뒤집어 보면은 아까도 이제 침체기가 지나고 강세장이 다시 오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가치주 배당 관련해서 대부분이 이런 종목들은 인덱스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기간은 15년이고요. 기간 15년 이상 되는 것들이 연평균 6%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준다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셔가지고 이 관련된 배당 관련된 가치주 관련된 ETF 고르실 때 기준 자체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상담을 받으시고 제안을 받으셔야지만 이 투자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년 기준에 6% 연평균으로 받는 거, 이런 데이터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시면요. 개인, 빅테크 앞으로입니다. 와, 지금처럼 고금리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됐는데 개인들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매수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나스닥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34% 정도 급락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원래.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최근에 기술주들이 다음번에 랠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걸 놓치는 게 좀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4월달, 6월달 해가지고 조금씩 한 번씩 이렇게 랠리 펼칠 때, 그럴 때마다 그 랠리를 끌어올린 거는 처음에는 이제 그 대형 기술주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성장형 기술주들이 또 끌어올렸고, 이걸 한 30%씩 이렇게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하락을 하게 되면은 대형주들, 이런 기술주들이 다시 또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메타라든가 굉장히 또 많이 하락해 있고,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지금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최근에 알람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뭐 52주 최저가 이런 게 대형 기술주들이 엄청 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은 젠슨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그 하락 상황이 그다지 기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면서 어떤 그 재설정, 기대치를 좀 재설정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만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게 이게 대형주들 지금 매도로 떨어지는 게 항복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매수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분명히 장기적인 전망이 있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가운데 알파벳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100 밑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은 어떨까요, 투자자들에게?
네, 알파벳에 대해서 지난밤에 이제 머리풀 리서치에서 이제 그 추천 보고서를 냈어요. 이걸 이제 매수 보고서를 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근거를 들었던 게 뭐냐면은 구글 검색이 3분기에 395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4%대의 성장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구글 클라우드가 지금 3분기에 매출이 3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 6년 동안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64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그 잉여 현금 흐름을 160억 달러를 지금 지난 분기에 창출을 했는데 150억 달러를 어디에 썼냐면은 주식 환매하는데 이 자사주 매입하고 이러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계속 매입하는 전략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 지나가게 되면 올라갈 때는 그 탄력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몰리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을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그 알파벳을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성장성 살아있고 수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애플이 독인데요. 애플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긴 한데 오히려 이게 좀 독이 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퀄컴에 대한 이야기인데 퀄컴이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 시간을 거래해서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본장 들어서도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핵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부분, 이건 이제 칩셋 매출입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가 앞으로도 약화될 것 같다는 부분이 전망됐다는 겁니다. 이게 퀄컴에게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한 가지가 주목됐던 부분이 내년에 애플 신제품에도 5G 모뎀 칩을 전량 공급할 것이다라고 했던 내용도 상당히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퀄컴의 칩셋 매출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매출 말고 칩셋 매출이 8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도 역성장을 한 거고요. 전 분기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자,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감소량 전망치도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 전망치가 기존에는 한 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는 두 자릿수의 감소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급격한 수요 악화로 인해서 증가된 반도체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또 퀄컴은 내년 애플에 이 전량, 그러니까 5G 모뎀 칩을 전량 애플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이번에 IR 컨퍼런스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근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요. 애플은 현재 자체적인 통신 칩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이 언제라도 우리 통신칩 개발 완료했습니다라고 하면은 퀄컴의 의존도를 확 낮춰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퀄컴은 애플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쪽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하지 못하면 결국 투자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기사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폭스콘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할 거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퀄컴의 미래가 썩 그다지 좋아 보이지만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 퀄컴의 실적이 과연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를 좀 찾아보고 싶거든요. 애플의 아이폰이 잘 안 팔린다는 의미로 부품 공급사들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스마트폰 판매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의미인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챙겨봐야 될까요? 네, 이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하고 그 삼성 납품업체들하고 관계도 똑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삼성의 그 대형 기업에 납품하면서 적자나는 부품사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수익 난다 하더라도 수익률 기껏해야 4%밖에 못 맞추는 이런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대형 기업들이 핸드폰 수요, 삼성이나 애플이나 핸드폰 수요가 문제다 해가지고 매출이 줄어들거나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부품 회사들은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핸드폰 수요 부진이 결국은 재고 증가, 부품사들 재고 증가, 그리고 부품사들 재고 처리해야 되죠. 재고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격 다운시켜서 처리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은 바로
수익성 악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퀄컴이라는 회사 4분기 실적 괜찮았어요. 이 회사는 이제 9월 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지금이 3분기가 아니라 4분기 실적이거든요. 4분기 실적 괜찮았습니다. 예상치 다 맞췄어요. 근데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주당 순이익을 예상치보다 1달러나 낮춰가지고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도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최대 한 30억 달러 가까이 다운시켜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휴대폰 수요 둔화가 있다라고 퀄컴 경영진들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시경제적으로 지금 중국의 코로나 규제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요가 계속 악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쌓여있는 재고들 줄여야 되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 수요 상황들 겪어나가면은 실적은 정말 빠르게 급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사들, 결국 애플도 이런 문제가 내년에 또 계속 불거질 겁니다. 하지만 부품사들은 그것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악화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뜨거웠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